저는 이정희입니다. 올해 63살이죠. 대학병원에서 40년을 일한 간호사였습니다. 하얀 가운과 체크리스트, 정확한 시간표가 제 인생이었어요. 정년 퇴직 후엔 조용한 노후를 그려봤습니다만 민서연이라는 5살 손녀를 떠맡게 된 순간부터 제 계획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민준호는 제 조카입니다. 35살의 성실한 회계사죠. 한유진은 준호의 아내로 32살의 마케터입니다. 둘 다 바쁜 직장인이라 아이 돌봄이 절실했어요. 저는 혈육이니까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기저귀를 갈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능숙했던 손이 작은 아이 앞에서 서툴러졌어요. 하지만 간호사 출신답게 금세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수유 시간표를 만들고 체온 기록지를 작성하고 예방접종 일정을 달력에 빨간 펜으로 표시했어요. 체계적인 돌봄이야말로 제 장기였으니까요. 민서연은 순했습니다. 울음도 규칙적이었고 잠드는 시간도 일정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 방식이 통한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새벽 2시 수유, 오전 8시 이유식, 오후 2시 낮잠, 시계처럼 정확한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한유진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만든 시간표를 보더니 말했어요. 고모님, 요즘은 아이 중심 육아를 해요. 너무 틀에 맞추지 마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십 년간 해온 방식이 틀렸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아이는 건강했고 잘 자랐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3년이 흘렀습니다. 민서연은 8살이 됐고 저는 66이 됐어요. 제 무릎에선 계단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허리도 자주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돌봄이 제 자존심이었거든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서연이 도시락을 싸고 등교 준비를 도왔습니다. 체온을 재고 컨디션을 체크하고 알레르기 약을 챙겼어요. 학교 알림장도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간호사 습관이죠. 놓치는 게 없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유진은 자꾸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주시면 안 돼요. 감기 기운이 조금 있다고 학교를 안 보낼 순 없어요. 요즘 엄마들은 이렇게 안 해요. 요즘 엄마들이란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구식이라는 뜻인가요? 40년 간호사 경험이 무용지물이라는 말인가요? 분하기도 했지만 혹시 제가 정말 틀렸나 싶어 혼란스러웠어요. 밤마다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육아 카페, 블로그, 유튜브까지 모든 정보가 저와 달랐어요. 아이 중심, 자율성, 창의성, 제가 배운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점점 위축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모,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고모 방식도 좋은데 조금만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융통성. 저에겐 가장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간호사는 정확해야 하거든요. 대중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하지만 육아는 의료행위가 아니었어요. 저는 혼란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한유진은 능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마케팅 팀장으로 승진한 뒤로는 더욱 바빠졌어요. 새벽까지 기획서를 쓰고 주말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노트북을 펴놓고 일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2배는 노력해야 하니까요. 병원에서도 봤거든요. 여자 의사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육아관이었습니다. 한유진은 모든 것을
효율성으로 판단했어요. 서연이가 울면 원인을 분석하고 놀이도 교육 효과를 따졌습니다. 감정보다는 논리, 직감보다는 데이터를 중요시했죠. 저와 정반대였어요. 저는 경험에 의존했고 한유진은 정보에 의존했습니다. 충돌은 불가피했죠. 고모님이 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서연이가 너무 의존적이 돼요. 혼자 밥 먹는 연습을 시켜야 하는데 자꾸 떠먹여 주시면 안 돼요. 아이 스케줄을 미리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매번 지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틀렸고 한유진은 옳다는 식이었어요. 30년 차이. 나는 며느리한테 육아를 배워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제가 도움을 주는 입장이니까 불만을 표현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합창단이었죠. 일주일에 2번 제 시간을 가지려 했습니다. 거기서 김태수를 만났어요. 65살. 전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손자를 돌보다가 며느리와 갈등을 겪고 계셨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였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방식을 이해 못해요. 하지만 우리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김태수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저만 겪는 일이 아니었어요. 세대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거였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서연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조금 있었지만 컨디션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는 해열제를 먹이고 하루 쉬게 하려 했어요. 간호사 판단으로는 충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한유진이 퇴근 후 확인해 보더니 화를 냈어요. 왜 병원에 안 데려가셨어요? 요즘 독감이 유행하는데 열이 37도 3인데 뭘 그렇게까지. 고모님은 간호사시잖아요. 더 신경 써주셔야죠. 아이러니했습니다. 평소엔 제가 너무 예민하다고 하더니 정작 아이가 아플 때는 더 예민해지는 거였어요.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한유진은 서연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단순 감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제 판단이 맞았던 거죠. 하지만 한유진은 사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했습니다. 그래도 전문의한테 봐야 안심이 돼요. 제 전문성을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40년 간호사 경력이 소아과 전공의만 못하다는 뜻인가요? 속상했지만 참았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민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고모, 유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승진 심사도 있고 프로젝트도 바빠서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저도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참아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른이 양보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서운함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을이 깊어갈 즈음이었습니다. 서연이 학예회가 있었어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의상을 맞춰 입히고 연습을 도왔어요. 카메라도 새로 샀습니다. 손녀의 첫 무대였거든요. 그런데 당일 아침 한유진이 갑자기 말했어요. 고모님, 오늘은 저희끼리 갈게요. 부모만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한 달간 준비한 게 무색해졌어요. 서연이도 저한테 공연 보러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니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서연이도 할머니 온다고 좋아했는데 아이들이 부모가 누군지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선을 좀 그어야 할 것 같아요. 선을 긋는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3년간 키운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건가요? 민준호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를 보다가 한유진을 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어요. 저는
그날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시계만 바라봤어요. 지금쯤 서연이가 무대에 서고 있겠구나. 제가 입힌 드레스를 입고 제가 가르쳐준 노래를 부르고 있겠죠. 핸드폰으로 동영상이 왔어요. 민준호가 보낸 거였습니다. 서연이가 천사 역할로 나와서 노래하는 모습이었어요. 예쁘게 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날 밤 한유진이 와서 말했어요. 고모님, 감사하긴 한데 이제 좀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이도 커가고 있고 너무 의존하면 안 되거든요. 차가운 말투였어요. 감사는 입에 발랐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 일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한유진은 서연이 일정을 저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학원도 혼자 정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혼자 결정했습니다. 저는 점점 배제됐어요. 민준호는 미안해했지만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부부가 한마음이어야 하니까요. 저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속으론 서운했어요. 서연이가 가끔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요즘 같이 안 놀아? 할머니가 바빠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할 일이 없어서 더 외로웠습니다. 3년간 서연이 중심으로 돌아가던 제 하루가 갑자기 멈췄어요. 시간은 많은데 의미가 없었습니다. 문화센터 합창단에서 김태수를 만났어요. 김태수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식이 구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자 돌보는 것도 줄이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선을 그으라고 하네요. 참 서글프죠. 우리가 뭘 잘못했나 싶어요. 서로 위로가 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혼자였고 서연이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한유진이 퇴근 전이라 민준호가 연락했습니다. 고모, 서연이가 다쳤는데 병원에 좀 데려가 주실 수 있나요? 오랜만에 저를 찾는 연락이었어요. 급한 일이 생기면 결국 저를 부르는 거였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달려갔어요. 서연이는 울고 있었고 무릎에서 피가 났어요. 간호사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상처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다행히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유진이 병원에 도착해서는 제게 따지더라고요. 왜 응급실로 안 데려가고 정형외과로 갔어요? 상처가 깊지 않아서 정형외과로 충분했어요. 제가 판단할 일이잖아요. 고마워해야 할 상황에 오히려 잘못을 따지는 거였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많이 울었어요.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이런 무시는 당해본 적 없었습니다. 실력도 인정받았고 동료들한테도 존경받았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문화센터 합창 연습에 가기 싫었지만 집에 혼자 있기도 싫어서 나갔어요. 김태수가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나요? 모든 걸 털어놨어요. 3년간 겪은 일, 어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까지 다요. 김태수는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이정희 씨,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도 그런 학부모들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결국은 선생님이 옳았던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 정보만 믿어요. 김태수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간호사로서 쌓은 전문성이 있었는데 한유진은 인터넷 정보만 믿었습니다. 경험과 정보 사이의 갈등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당하셔야 해요.
잘못한 게 없으면 굽힐 필요 없어요. 김태수의 격려가 힘이 됐어요.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서연이를 돌봤고 간호사로서 전문적인 판단도 했어요. 굽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3년간 서연이를 돌본 기록을 차근차근 적어봤어요. 새벽 수유부터 응급실 동행까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글로 쓰고 나니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자랑스러워해도 될 일을 했습니다. 후회할 일은 없었어요. 며칠 뒤 민준호가 찾아왔어요. 혼자였습니다. 한유진 없이 온 건 처음이었어요. 고모, 죄송해요. 유진이가 너무했어요. 괜찮다고 했잖니. 괜찮지 않으시잖아요. 고모 표정 보면 알아요. 민준호는 제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참고만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중간에 끼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모한테도 미안하고 유진이도 이해해야 하고 내 처지도 이해해. 하지만 준호야, 나도 사람이야.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말했어요.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상처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서연이는 계속 사랑할 거야.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될 것 같아. 정직한 답변이었어요.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관계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민준호가 한유진과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어요. 며칠 뒤 한유진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미안해 보였습니다. 고모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사과였어요. 진심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과는 사과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연이 봐주실 수 있나요? 다만 제 방식도 좀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타협안이었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 서로 존중하면서 해보자. 그 일 이후로 관계가 조금씩 나아졌어요. 한유진도 제 의견을 묻기 시작했고 저도 한유진의 방식을 인정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 배려하려고 노력했어요. 서연이는 이제 9살이 됐어요. 제법 의젓해졌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다른 방식이라는 것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옛날 방식이고 엄마는 요즘 방식이야. 둘 다 나를 사랑하는 건 똑같아.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 어른들보다 현명했어요. 서연이가 자라면서 갈등의 이유도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문화센터 활동을 늘렸어요. 합창단뿐만 아니라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김태수와는 좋은 친구가 됐어요. 비슷한 처지라 서로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태수가 물어봤어요. 후회하세요? 손녀 돌본 건 말이에요. 아니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안 해요. 서연이와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의 보물이에요. 진심이었어요. 갈등은 있었지만 서연이를 키우면서 느낀 기쁨은 진짜였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걸었던 길, 함께 본 애니메이션, 밤새 간병했던 기억들이 모두 소중했어요. 전문성도 인정받았잖아요. 응급 상황에서 고모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제 간호사 경험이 여러 번 도움이 됐어요. 고열이 날 때, 다쳤을 때, 응급 상황에서 제가 있었기에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 전문성이 빛을 발한 순간들이었어요. 이제 저는 이른을 앞두고 있어요. 서연이는 12살이 됐습니다. 중학생이 되려고 해요. 더 이상 할머니의 돌봄이 필요한 나이가 아니에요. 민준호는 부장이 됐고 한유진도 임원으로 승진했어요. 둘 다 성공한 직장인이 됐습니다. 서연이도 씩씩하게 자라고 있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7년을 돌아보면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갈등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세대 차이를 인정하는 것, 서로 다른 방식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 말이에요. 한유진과의 관계도 많이 나아졌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 전문성도 인정하게 됐고 한유진의 현대적 육아법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연이는 가끔 찾아와서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요. 작을 때 할머니와 함께했던 추억들 말이죠. 그럴 때면 모든 어려움이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저는 이정희입니다. 간호사였고 할머니였고 지금도 계속 배우는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